슬럼프가 오셨을 때 유인 선수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수영이 진짜 안 돼요. 그냥 수영을 진짜 그만두고 싶다. 아, 수영은 하고 싶을 때 해야 시너지가 잘 나오는구나. 오유인 박사님으로 제가 빙의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영선수 정유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며칠 전에 올라온 제 인스타 스토리 확인하셨을까요? 제 생각보다 인스타그램 DM이랑 유튜브 댓글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질문들과 고민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진지하게 수영을 하면서 느꼈던 고민들을 제가 직접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저의 구독자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은 오은영 박사님이 아니라 오유인 박사님으로 제가 빙의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들을 추려가지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수영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무 생각 안 해요. 사실 훈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스피드로 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하긴 하지만 수영하는 도중에는 딴 생각 같은 거는 사실 안 하고, 만약에 제가 영법을 고칠 게 있으면은 영법 생각을 좀 많이 한다던가, 저희는 좀 지루한 장거리 훈련 있죠.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한 노래를 반복적으로 부릅니다. 속으로 부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소리를 내서 부르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훈련할 때 물속에서 잘 들어보면은 웅얼웅얼 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답니다. 네, 하지만 선수들은 훈련할 때 거의 대부분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의 피드백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자세를 고쳐야 된다 이러면은 그 자세를 할 때마다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다음 질문. 다리가 자꾸 가라앉는데 왜 그럴까요? 다리가 가라앉는 경우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일단은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다리가 많이 가라앉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제일 중요한 거, 초보자분들이 다리가 가장 많이 가라앉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를 제대로 담그질 않고 무서워가지고 호흡을 위로 하게 되면은 다리가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물속에서 일자로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은 어디 하나는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평을 잘 맞추지 않으면은 다리가 잘 가라앉긴 하는데, 특히나 호흡할 때 물이 이렇게 있으면 호흡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호흡을 많이 하고 싶어서 고개를 들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리가 많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너무 힘든데, 저는 유선형 자세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할 때 수평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저의 배꼽에 있는 중심을 제가 명치로 끌어올립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 저는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중심을 바꾸는 거는 스트림라인 유선형 연습을 할 때 벽을 차고 아무것도 안 하고 쭉 가는 연습을 하는데, 제가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발끝이라고 하면은 이 자세도 한번 해보고 수평으로 가는 것도 해보고, 그리고 다리가 올라가는 방법도 해보면서 제 몸의 중심을 제가 바꾸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면서 어느 각도로 내가 했을 때 가장 잘 나가고 저항을 많이 안 받는지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유인 선수도 수태기가 오시나요? 요즘 자꾸 수태기가 와서 수영 가기가 싫어지는데 수태기나 슬럼프가 오셨을 때 유인 선수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사실 저는 수영이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직업이기 때문에 회사 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가야 하는 저의 일이었어요. 너무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저도 물론 가기 싫은 날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슬럼프가 와가지고 운동이 너무 들어가기 싫고 훈련이 너무 하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퇴기가 왔을 때는 오히려 수영을 자주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훈련량을 다 소화를 못 하더라도 훈련을 하게 되다 보면은 좋아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가면은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수영장을 갔던 것 같고, 슬럼프는 수영장을 가기가 싫은 게 아니라 수영이 진짜 안 돼요. 막 시합도 뛰기 싫고 수영하는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그냥 수영을 진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그때는 조금 제 인생에서 수영의 비중을 조금 많이 내려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취미 생활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면서 리프레시를 많이 하고 하루 종일 수영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수영할 때는 수영을 제대로 집중을 하고 이제 일상생활에 돌아오면은 수영에 대한 생각을 끄고 이제 다른 일상생활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집중력도 확실히 좋아지고요. 수영 끝나고 나서 오늘 뭐가 안 됐지, 뭐가 잘 됐지, 내일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오늘은 여기다가 냅두고
다음에 내일의 나에게 맡기는 그런 방법을 저는 선택을 했었어요. 주말 활용이나 아니면 쉬는 날 아니면 운동 끝난 여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면서 수영 외에 다른 취미들을 저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 일반인 상급 레인 수준에서 마스터즈가 되고 싶은데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상급 레인 수준에서 마스터즈 뭐가 다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마스터즈가 된다고 하시는 거는 대회도 뛰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 거를 좀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 일단 상급반에서 훈련하는 것 자체는 거의 대부분 1시간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훈련을 하면서 뭔가 거의 매일 비슷한 훈련량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세 교정이 주로 이루어지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클럽팀이 이렇게 또 있어요. 정해진 운동량이 있고 그 운동량을 소화를 하면서 기록 단축을 시켜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마스터즈 반에 들어가서 아예 훈련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일단 지속적인 훈련량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 그리고 마스터즈 분들의 실력에 맞춰서 이제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시거나 기록을 정해주시거나 훈련량을 짜오신다는 거, 저는 그게 되게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 훈련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팀 선생님, 코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훈련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수영을 좀 더 잘하고 싶어서 다른 운동도 병행하려고 하는데 다른 운동 하시는 게 있나요? 아니면 추천하는 운동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아직 제가 보여드린 적은 없는데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운동법이 딱 하나 있어요. 스트레치 코드 훈련법인데요. 그거는 초보자가 하기에는 사실 생각보다 저항력이 되게 커요. 밴드 색깔별로 강도가 나눠져 있긴 한데 물속에서 하는 스트로크 동작을 물 밖에서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물속보다 저항력이 더 큰 만큼 광배, 이 삼두 이쪽 라인 있죠. 거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칫하다가 너무 과하게 하게 되거나 잘못한 동작으로 하게 되면은 부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스트레치 코드 영상들이 유튜브에 몇 개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잘못된 자세 말고 정확한 자세로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고민인데요. 아이를 수영 선수로 키우고 싶은데 동기부여를 주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부모님이 어떻게 케어해줘야 수영을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생길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수영을 되게 오래 했는데 제가 수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게 되게 늦게 왔어요. 한 중학교 후반? 중학교 때부터 뭔가 즐기면서 수영을 하게 된 게 일단은 선생님한테 맞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딱 맞질 않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기록도 좋아지고 전국대회에서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이렇게 상위권으로 많이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녀분도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수영 말고도 많은 것들을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배웠었는데 그중에서 저는 하고 싶었던 게 수영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재밌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오빠가 있어가지고 오빠랑 같이 다니니까 좀 뭔가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나 형, 누나 이렇게 있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영 선수의 연봉과 수입 구조, 그리고 은퇴를 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사실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업팀을 가야지 운동선수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연봉을 받고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데요. 제 친구들은 대학교 가는 걸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둘 다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고 체력적인 소모가 매우 크니 고등학교 때 일단 반이 떨어졌어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2, 3학년 때 이제 전국체전을 준비하다가 선발이 딱 안 된다 이러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입시 체육이나 아니면은 공부를 좀 하면서 대학교 가는 준비를 했었고요. 이제 나머지 5명은 이제 전국체전 준비를 하고 실업팀 계약을 준비를 하면서 약간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업팀 한 2, 3년 차에 그 5명 중에 3명 정도가 또 그만두는 것 같아요. 나중에 10명 중에 2명 정도가 남는데 그 2명도 동갑이라고 치면 종목이 같은 것보다는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수영 선수의 길을 가고 있고요. 일단은 실업팀의 연봉을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20살 때 딱 처음 실업팀에 갔을 때 연봉이 가장 높았어요. 기록은 비슷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올라옴으로써 저는 연봉이 이제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1년이나 2년, 많게는 3년까지 계약을 해요. 저희는 계약직이고요. 공무원 소속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뭐 시청, 뭐 도청 이렇게 들어가면 또 공무원 소속이 되니까 또 대출이나 이런 것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소속으로 나오면서 12개월로 연봉을 분할 받아서 받고요. 만약에 연봉이 6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계약금이 1천만 원이야. 그러면은 연봉 5천만 원에 대해서 12개월로 나눠서 월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1년을 끝나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적을 하게 되면은 또 퇴직금도 나오고요. 근데 또 어떤 연맹, 뭐 체육회 이런 데에서는 12개월로 꼭 안 하는 데도 있어요. 10개월로 전국체전까지만 딱 뛰고 10개월로 딱 나눠가지고 연봉이 나온 데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10개월로 나누면 일단 퇴직금이 없지만 세금은 더 많이 안 떼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업팀마다 이제 옵션이라고 하는데, 국내 그냥 전국 대회에서 메달을 땄을 때 메달값이 들어오는 실업팀이 있고요. 그 메달값이 없는 실업팀이 있어요. 그리고 훈련을 하게 되면은 매달 훈련비로 지원을 해주는 또 그런 실업팀이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래서 제가 지금까지 4군데 실업팀에 있었는데요. 2군데는 제가 그냥 국내 대회에서 메달값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달을 따면은 보너스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메달값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2군데는 또 메달값이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실업팀마다 다른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디가 좋은지는 사실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다 좋았었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수영 선수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개인 강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영장에 들어가서 강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생존 수영도 많이 하기도 하고. 저는 근데 이제 꼭 수영 쪽뿐만 아니라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영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수영 강사를 하고 있는 선수도 있고요, 교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선수도 있고, 그리고 소방관이 된 선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추구하는 본인의 미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만약에 운동을 그만두면 이걸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자 자녀분을 가지신 분이라면 요즘에 좀 해양경찰 이쪽 특수부대 이쪽으로도 많이 가기도 하더라고요. 여자 후배 중에서도 지금 해경이 된 선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 선배 중에 ROTC 하시고 해군이 되신 분도 많아요. 내 분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문직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 중에서도 뭐 하고 싶은 게 뭔지 직업 체험이나 뭐 아니면은 유튜브에 요즘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도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유인 선수 영상 보니 부상당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부상 후 언제쯤 복귀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부상당하면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던데 멘탈 관리법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상이 많았어요. 일단 발목 인대 부상이라든지 무릎 관절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병원을 다녔었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부상이 다 완치된 후에 통증이 없을 때 훈련하는 거를 제일 추천을 드려요. 이 부상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무릎 부상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원래 킥이 안 좋았던 선수가 아닌데 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사이클도 못 맞추고 떨어지는 게 팍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보이지가 않고 그 전에 했던 운동량이 있으니까 서서히 쌓여서 나중에 한꺼번에 딱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미 알아차렸을 때는 늦은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부상이 완치가 된 후에 제대로 된 몸 상태를 가지고 훈련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상당했을 때 멘탈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했는데 저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는 슬럼프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오히려 이제 제가 그때 더 수영을 더 자주 갔어요. 그 당시에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않았었던 경기들이 있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즐기면서 그냥 하게 되니까 긴장이 안 돼서 뭔가 몸이 굳는 것도 좀 덜 하고 기록이 오히려 더 잘 나오는 경기들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수영은
하고 싶을 때 해야 시너지가 잘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슬럼프나 멘탈적인 부분이 잘 극복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오유인 박사님의 빙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렇게 들어드리고 이런 현실적인, 너무 현실적인 대답이죠. 제가 T여가지고 F처럼 막 감정적인 공감 못 해드렸지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여러분들 고민거리나 질문들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하나씩 모아가지고 또 이런 시간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